아들이 내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아버지가 손녀 학비 500만 원을 훔쳤다고 통장을 던지는 아들의 손이 떨렸고 며느리가 울면서 짐을 쌌으며 나는 50년간 숨겨온 서랍 속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후 런던 경매장, 1200억 원 낙찰, 누명을 쓴 70세 경비원 할아버지의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들이 내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게 45년. 경비 생활의 습관이었고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자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거울 속 70살 얼굴이 주름투성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으면서 손전등을 꺼냈다 켰다를 반복했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냉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이며 물 끓는 소리를 들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입증 확인하겠습니다. 새벽 5시 첫 출근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카드를 찍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입대장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지만 이 일도 45년째 해온 일이라 익숙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출입증처럼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순찰도 인생도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6시가 되자 순찰을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고 차들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하는 내 모습이 자동차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다가 무릎이 또 욱신거렸지만 참으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침 7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꼬마 하나가 나를 보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 나는 손을 들어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책가방이 통통 튀면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손녀 수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이도 저렇게 작았는데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슬쩍 열어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확인했고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으면서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50년째 내 곁을 지켰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택배 기사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오는 사람, 빈손으로 나가는 사람, 내 차단기도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경비가 들어오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했고 나는 고개만 끄덕인 채 가방을 메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각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 혜진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거실로 들어서자 손녀 수진이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또 그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고 첫 장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정수에게 내 그림은 언젠가 빛을 볼 거다. 마이너스 이중섭. 그 아래
중섭 선생이 직접 그린 소 그림 한 점. 연필로 그린 소가 고개를 숙인 채 땅을 파고 있었고 나는 그 그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스케치북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 비밀은 50년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숨겼습니다. 중섭 선생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거실로 나가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고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라. 손녀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대학 등록금이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요. 얼마? 500만 원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만 원. 내가 한 달 버는 돈의 2배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면서 밥알이 입안에서 풀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목구멍을 따뜻하게 타고 내려갔고 김치를 씹으면서 아삭아삭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었으며 가끔 명치가 아파왔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면서 천장을 바라봤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귓가에 아파트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위층에서 뛰는 소리, 옆집에서 TV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내 마음에도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으며 순찰도 인생도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빈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등록금. 손이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없어졌어요. 500만 원이 다 없어졌어요. 탁자 위에 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집어들고 흔들어 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디 뒀는데? 제 방 서랍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비틀어 쥔 채 들어왔고 내 얼굴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방 들어가 봐도 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 방을? 아버지, 이거 농담 아니에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아들이 내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나는 뒤따라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열렸고 아들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서랍 속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내 통장. 아들이 통장을 펼치더니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도 뒤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3개월 전에 500만 원 출금?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 돈이다. 아버지, 월급이 얼만데요? 어떻게 한 번에 500만 원을? 내가 모은 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고
며느리는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내가 안 했어. 그럼 누가 했어요?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 모든 소리가 귀에 꽂혔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흔들리는 눈빛, 쥐었다 펴는 손. 나는 그 모든 걸 보았고 가슴 밑바닥이 저려왔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갔고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각. 문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중섭 선생의 소 그림. 소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파는 모습이 꼭 나 같았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고 아무 말 없이 일만 했으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등록금을 어떻게 해? 은행 대출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도 소용없어.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시잖아. 발소리가 내 방문 앞에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내일 얘기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다들 나가고 없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각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졌고 거실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빨래를 널다가 내가 지나가자 손을 멈췄습니다. 눈치를 보는 눈빛, 입술을 깨무는 모습, 한숨을 삼키는 소리.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을 때 컵받침에 부딪히면서 딸그랑 소리가 났고 야간 경비가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막혔으며 순찰을 돌아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차단기가 내려진 게 아니라 아예 담이 쌓였습니다. 2주 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원룸 계약서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제 따로 사세요. 서류가 책상 위에 던져졌습니다. 원룸 계약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500만 원은 아버지가 나중에 갚으세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수진이가 학교를 못 다니게 생겼어요. 대출도 안 나와요. 내가 안 했다니까. 그럼 누가 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고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제발, 제발 인정이라도 하세요. 그럼 제가 이해라도 하죠. 아버지가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이해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고 주먹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했어. 그럼 나가세요.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쾅 하고 문을 닫았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으면서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가방에 하나씩 넣으면서 손이 떨렸고 서랍을 열어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스케치북.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스케치북을 가방 제일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고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나간다. 며느리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안 하신 거 맞죠? 나는 대답 대신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 저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웅웅거렸고 문이 열리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늙어 보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는데 후배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이사 간다. 예. 갑자기요? 대답하지 않고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가방을 든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신림동. 원룸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면서 차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이 있겠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숨이 찼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고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깍. 형광등을 켰고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장판, 벽에는 곰팡이 자국,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중섭 선생의 소 그림. 소가 땅을 파는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는 건가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비가 온 건지 몰랐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나는 스케치북을 껴안은 채 벽에 기댔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형광등의 깜빡임을 세었고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비 내리는 소리. 새벽이 되자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매일 아파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고 가족을 마주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철커덩, 수레바퀴 소리가
골목에 올렸고 박스를 주워 수레에 싣는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때가 끼었으며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박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편의점 주인이 박스를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스를 수레에 싣고 다음 골목으로 갔습니다. 수레를 끄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 수레처럼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면 고물상에 폐지를 팔았습니다. 저울에 올라가는 폐지를 보면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10킬로. 5,000원이네요. 5,000원.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5,000원.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빈 수레를 끌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3층까지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장을 보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 꺼내보는 스케치북. 중섭 선생의 소 그림. 선생님, 소처럼 살라고 하신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속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구청 앞 무료 진료소. 의사가 내 배를 눌러보면서 얼굴이 굳었고 CT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치료비는요? 수술하면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나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됐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는 모습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날 저녁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빤히 보았습니다. 혹시 박정수 선생님? 네. 이중섭 화백 제자셨던 맞으시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50년 전 전시회에서 뵀어요. 저 김대호라고 하는데 미술상이에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대호, 대호미술관 관장. 선생님 그림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때 소 그리던 거. 아닙니다. 저 그림 안 그려요. 돌아서려는데 김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중섭 선생 작품 가지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중섭 선생 마지막 제자였잖아요. 분명 뭔가 없다니까요. 소리를 지르고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뒤에서 김대호가 명함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연락 주세요. 중섭 선생 작품은 지금 해외에서 난리예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가슴을 쥐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중섭 선생의 소 그림. 선생님, 이걸 팔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돈이 급할 때 팔지 말라고. 스케치북을 꼭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을 봤습니다. 소가 땅을 파는 그림. 묵묵히 고개 숙이고 일하는 소. 그게 나였습니다. 일주일 뒤 결심했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대호,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3번째 신호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수입니다. 아, 선생님, 그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대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김대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보면서 눈빛이 흔들렸고 나는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의 글씨를 보면서 숨을 멈췄고 다음 장의 소그림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중섭 선생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김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진품입니다. 완벽한 진품이에요. 얼마나 됩니까? 최소 30억. 해외 경매에 내면 100억도 가능합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컵 밖으로 넘쳐 손등에 닿았지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100억? 네. 이중섭 작품은 지금 세계적으로 재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소그림은 김대호가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이제야 파시려고요? 이걸 50년이나 가지고 계셨잖아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50년 전 중섭 선생의 작은 작업실. 정수야. 네, 선생님. 이 그림 내가 가져. 안 됩니다. 이건 선생님의. 내 말 들어. 하지만 명심해라. 중섭 선생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돈이 급할 때 팔지 마라. 예. 돈 때문에 급하게 팔면 후회한다. 내가 그랬거든. 그림을 헐값에 팔고 평생 후회했어. 선생님, 내가 정말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물려줘라. 그게 이 그림이 가야 할 길이야. 선생님, 저는 그리고 가족한테도 말하지 마.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걸 많이 봤다. 약속해라. 약속하겠습니다. 김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50년을 숨기신 거군요.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김대호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런던 소더비 경매에 출품하겠습니다. 3개월 뒤 경매 예정이고 최소 100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치료는 받으세요? 아직입니다. 꼭 치료받으세요. 이 그림으로 치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김대호가 나갔습니다. 나는 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스케치북이 없는 서랍. 허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한 걸까요? 그날 밤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찾느라 3개월 걸렸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들어와라. 수진이가 방에 들어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그 서류를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냐? CCTV 영상이요. 그날 우리 집에 작은 아빠가 왔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아빠? 내 엄마 동생이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었대요.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방 서랍을 서류에는 CCTV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 낯선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 경찰서 가서 확인했어요. 작은 아빠가 다 자백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할아버지는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수진아, 아빠도 엄마도 다 미안하대요.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대요. 나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할아버지, 저 미대 붙었어요. 그래. 네.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림 그렸다는 거 엄마한테 들었어요. 옛날에 이중섭 선생 제자였다고. 그래. 할아버지, 저한테 그림 가르쳐 주세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화가 되고 싶어요. 3개월 후, 런던 소더비 경매장. 김대호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경매 시작했어요. 핸드폰 너머로 경매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트 247, 이중섭. 어리저널 불 드로잉. 스타팅 비드, 50밀리언 파운드. 60밀리언, 80밀리언, 100밀리언 파운드. 김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100억 넘었어요. 110밀리언, 120밀리언 파운드. 솔드, 120밀리언 파운드. 김대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1200억 원입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1200억. 네. 근데 선생님,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반은 손녀 이름으로 해주세요. 미대 학비하고 작업실 마련하라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중섭 선생. 기념관 만드는 데 쓰세요. 젊은 화가들 지원하는 거요. 선생님, 나는 치료비만 있으면 됩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냐? 민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쫓아내고. 일어나라. 무릎 아프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나는 그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이해한다. 아버지, 너도 가장이니까 너도 힘들었을 거 아니냐. 며느리가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밥이나 먹자. 며느리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냄새가 병실을 채웠고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다. 며느리가 울면서 밥을 더 퍼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씹는 소리, 웃음소리. 3개월 만에 듣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소를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 옆에 서서 소의 등을 쓰다듬고 있는 그림. 할아버지는 평생 소처럼 사셨잖아요. 묵묵하게, 불평 없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진아,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못다한 꿈. 내가 이뤄줄 수 있겠니? 네. 그래, 잘하게 될 거다. 1년 후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마중 나왔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었고 며느리가 짐을 들었으며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깜짝 선물 있어요. 뭔데? 제 첫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네. 다음 주에 열려요. 꼭 와주세요. 일주일 후 갤러리. 할아버지의 소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수진이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에 소가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지키는 소, 폐지 수레를 끄는 소, 가족을 아는 소,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 수진아, 이게 다 할아버지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렸어요. 사람들이 그림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노인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녀분 그림 정말 감동적이네요.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수진이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각 그림마다 소가 있었고 그 소가 바로 나였습니다. 마지막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 두 사람 앞에 캔버스가 있고 캔버스에는 소 한 마리가 자유롭게 풀밭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꿈이 뭔지 아니? 뭔데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는 거였어. 수진이가 내 팔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석양이 갤러리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걸었고 수진이가 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공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편하세요? 응, 편하다.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중섭 선생님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제 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석양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순찰도 인생도 결국 누군가를 지키는 거였구나.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다. 혼잣말이야. 가족이 함께 석양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2년 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이중섭 작품 판매 대금 600억 원은 이중섭 기념미술관 설립에 쓰였고 매년 100명의 젊은 화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녀 수진 씨는 현재 이중섭 연구가이자 화가로 활동 중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할아버지의 소를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소처럼 살아라. 묵묵히 불평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소중히 지켜온 것이 있나요? 그것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